매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검은 재앙. 2022년 여름부터 대한민국 수도권을 강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체불명의 까만 곤충떼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서로 붙어서 날아다니는 기묘한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로맨틱한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열기가 두렵고 길을 걷기조차 꺼려지는 상황. 대체 얘네는 언제쯤 사라지는 거야? 시민들의 민원은 폭주했고 언론은 연일 이 낯선 침입자를 보도했습니다. 혹시 작년, 재작년 여름 이 곤충 때문에 소름 돋았던 기억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녀석을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종 러브버그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던 그 러브버그가 사실은 전혀 다른 곤충이었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충 아니냐고요? 글쎄요. 오늘 9분 동안 이 녀석의 충격적인 정체부터 정확히 언제 나타나서 언제 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야 할지, 같이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혐오스러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께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있으실 수는 있으나 아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모두가 이 녀석을 미국 플로리다산 오리지널 러브버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DNA 분석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건 미국산이 아니라 우리말 이름 붉은 등호단털파리라는 전혀 다른 종이었습니다. 유전자를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대만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사는 녀석들과 훨씬 가까웠죠.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산 러브버그 정보만 믿고 방역했다면 엉뚱한 약을 뿌리고 헛수고만 할 뻔했던 거죠. 이 녀석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쩌다 벌레떼가 나타났네 수준의 해프닝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외래종이 우리 곁에 정착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단기 방역이 아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순간이죠. 자, 그럼 이 붉은 등호단털파리는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이름처럼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성충의 수명은 수컷이 3에서 5일, 암컷도 일주일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보는 러브버그 상태는 사실 이들의 짧은 생애 중 가장 강렬한 순간인 셈이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대체 얘네들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붉은 등호단털파리는 주로 6월 초중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장마가 겹치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 수가 정점에 이릅니다. 그럼 언제 사라지냐고요? 다행히도 이들의 성충 수명은 보시다시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출몰하는 피크 시기가 지나면 보통 7월 중하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수가 급감하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녀석들이 어디론가 이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딱 덥고 습한 초여름 한 달 정도 우리를 괴롭히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불청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충 시절입니다. 성충이 낳은 수백 개의 알은 축축한 흙 속에서 부화해 무려 120일에서 240일, 즉 넉 달에서 8달을 유충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때 유충은 뭘 할까요? 바로 숲 바닥에 쌓인 썩은 나뭇잎이나 죽은 나무 같은 유기물을 먹어치웁니다. 네, 맞습니다. 지렁이처럼요. 이 과정에서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생태계의 필수적인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그 곤충의 애벌레가 사실은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숨은 일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입니다. 역대급으로 따뜻했던 봄 날씨는 유충의 성장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 덥고 습한 장마철은 이들이 한꺼번에 성충으로 깨어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둘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유독 피해가 심했던 서울 서북부 지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산 같은 거대한 산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들은 붉은 등호단털파리 유충에게는 풍부한 먹이가 널린 완벽한 생산 공장인 셈이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성충들이 가장 가까운 도시로 날아오는 겁니다. 셋째, 천적의 부재입니다. 이 녀석들 맛이 없습니다. 체액이 산성을 띠어서 새나 개구리 같은 포식자들이 뱉어버린다고 해요. 거미 정도가 천적이지만 이 엄청난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죠. 결국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먹이, 그리고 자신을 막을 천적까지 없는 완벽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녀석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과학적으로만 보면 익충에 가깝습니다. 병을 옮기지도 않고 사람을 물지도 않죠. 유충은 땅을 좋게 만들고 성충은 꽃가루를 옮기며 수분을 돕습니다. 생태계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명백한 해충입니다. 일단 그 비주얼이 주는 혐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한 설문조사에선 서울 시민 42%가 바퀴벌레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사체를 바로 닦지 않으면 산성체액이 도장면을 부식시키기도 하고요. 이 고통은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관련 민원 건수가 2022년 4천여 건에서 2024년 9천여 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처음엔 서울 서북부 몇 개 구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죠. 생태학적 이점만으로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벌레들 그냥 살충제로 싹 다 박멸해버리면 안 될까요?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서식지인 산에 약을 뿌리면 꿀벌 같은 수많은 익충까지 함께 죽어 생태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7월 중순만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곤충 때문에 더 큰 생태적 비용을 치를 순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지자체들은 친환경 방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에 약한 날개를 공략해 고압살수로 씻어내거나 끈끈이 트랩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죠. 특히 출몰이 집중되는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는 우리 시민들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방충망 틈새를 잘 막고 밤에는 커튼을 쳐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밝은 색 옷보다는 어두운 색 옷이 벌레를 덜 유인합니다. 집 창문에 붙어 있다면 물에 약한 날개를 공략해 분무기에 물을 뿌려 퇴치하고 집에 들어온 녀석은 살충제보다는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형 통합해충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기, 바퀴벌레 같은 질병 매개 해충뿐만 아니라 붉은 등호단털파리처럼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혐오감을 주는 곤충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민원이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붉은 등호단털파리는 이제 좋든 싫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도시의 새로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태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쟁이 아닌 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녀석들의 생태적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붉은 등호단털파리는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 도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인 셈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붉은 등호단털파리와의 공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